창가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빗소리는 서예진의 가슴속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따라 하는 듯했다. 아버지의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그녀는 마호가니 책상 앞에 둘러앉은 남자들의 굳은 표정을 살폈다. 사무실을 가득 메운 진한 커피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 서 있는 강태준의 값비싼 향수와 뒤섞였다. 예진아, 상황은 이해하고 있겠지? 아버지 서동일의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중 가장 힘이 없었다. 서호건설의 재정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지난 몇 달 사이 그의 얼굴 주름은 더욱 깊어진 듯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책상 위에 널린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부채, 어음부도, 압류 위협, 3대째 이어온 가족의 건설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두 분이 절박하시다는 건 알겠어요. 그녀는 속이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결혼은 사업이 아니에요, 아버지. 강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긴 다리가 나무 바닥 위에서 울렸다. 32해의 삶이 잘 드러나는 위압적인 남자였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카락과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는 듯한 푸른 눈,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이탈리아제 정장을 보며 예진은 그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 점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예진 씨, 세련된 서오피스, 억양이 섞인 그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이게 낭만적인 일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교계와 집안 문제 때문에 아내가 필요하고 서예진 씨는 가족을 구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거래죠. 예진은 벌떡 일어나 강남의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가 움직이자 네이비색 원피스가 우아하게 흔들리며 날씬한 몸매를 드러냈다. 26해 동안 그녀는 오직 학업과 가업에만 전념하며 연애와 개인적인 꿈을 희생해왔다. 이제 그녀는 더 큰 희생을 요구받고 있었다. 그런데 강태준 씨는 이걸로 뭘 얻으시죠?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당신 같은 재력가라면 어떤 여자든 가질 수 있을 텐데요. 뒤따른 침묵은 무거웠다. 그녀는 등 뒤에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집안에서 몇 년째 결혼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감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인 편의일 뿐이죠. 당신은 필요한 걸 얻고 저는 집안의 평화를 얻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다고요? 예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이 분노와 절망으로 번뜩였다. 제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인생을 구할 기회를 제안하는 거고요. 강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맞받아쳤다. 그가 그녀의 몇 센티미터 앞에 멈춰 섰을 때 예진은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와 그가 쓰는 우디 계열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결혼 생활은 3년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생활과 프로젝트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만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 후에는 원만하게 이혼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사랑에 빠지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내뱉었다. 강태준이 미소 지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아니었다. 계약 조건상 그건 복잡해지겠군요. 서동일이 망설이는 걸음으로 딸에게 다가왔다. 예진아, 내 딸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 알아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말을 맺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결심은 굳어 있었다. 좋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죠. 3주 후, 아직은 자신의 이름 뒤에 붙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낯선 서예진은 한남동 저택의 드레스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구청에서 입었던 간소한 웨딩드레스는 옷장 깊숙이 들어갔고 그 자리는 태준이 사라고 고집했던 값비싼 옷들이 채웠다. 손가락에 낀 플래티넘 반지는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집은 인상적이었다. 깔끔한 선과 거대한 창문, 세심하게 관리된 정원을 갖춘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었다. 모든 방은 세련된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예진이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아마도 사람의 온기일 것이다. 사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가정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대표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산으로 출장 가셨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목요일에나 돌아오실 겁니다. 예진이 문을 열자 박 여사의 인자한 얼굴이 보였다. 50살의 이 여성은 그녀가 이곳으로 이사온 후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고마워요, 박 여사님. 혹시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건설사 프로젝트 때문에 필요하시면 대표님 서재를 편하게 쓰시라고만 하셨습니다. 최근 며칠간 예진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동시에 태준이 마련해준 자금으로 가업을 다시 일으키려 애쓰며 바쁘게 지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가 정중하고 거의 형식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약속대로 그들은 각방을 썼고 대화는 가끔 함께하는 저녁 식사나 실용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한정되었다. 그럼에도 예진은 그의 사소한 배려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책들이 어느새 서재에 나타나 있고 그녀의 방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으며 커피는 정확히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 예진은 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어두운 색의 목재 가구와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전망을 갖춘 남성적이고 차분한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건설사 서류가 담긴 폴더와 손으로 쓴 메모가 놓여 있었다. 서예진 씨, 이 프로젝트들이 서호건설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K, T, J. 그녀는 잠시 종이를 들고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아직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결혼한 남자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사업에서 냉철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은 그가 가진 복잡한 내면을 암시했고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전화벨이 울려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예진아, 절친한 친구 김민서의 활기찬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터져 나왔다.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벌과의 결혼 생활은 어때? 예진은 책상 뒤 의자에 앉으며 웃었다. 민서야, 무슨 동화 속 이야기처럼 말하네. 아니, 정략 결혼인 건 알지만 그는 잘생겼고 부자고 내가 듣기론 신사라며 어쩌면 사랑이 싹틀 수도 있지. 사랑은 계약서에 없었어. 예진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계약은 재협상 하라고 있는 거지. 민서가 맞받아쳤다. 나 끊어야겠다. 하지만 이번 주에 꼭 만나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전화를 끊은 후 예진은 서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정원사가 태준이 심으라고 지시했던 장미 덤불을 돌보는 모습이 보였다. 장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고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든 알아냈던 것이다. 오후의 서울은 모든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황금빛으로 가득했다. 어쩌면 민서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차가운 계약에도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3년은 많은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결혼 한 달 후 예진은 이상한 속 메스꺼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박 여사가 늘 아침 7시에 준비하는 커피 향은 평소라면 그녀를 기분 좋게 깨웠겠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울렁거림을 유발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급히 일어나 방에 딸린 대리석 욕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서 몇 분간 심호흡을 한 후 예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다. 최근 며칠은 새로운 프로젝트와 회사의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건설사에서 정신없이 바빴다. 태준은 지난 목요일 부산에서 돌아왔고 서호건설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몇몇 정부 계약을 가지고 왔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니 태준이 이미 테라스 식탁에 앉아 매일 경제를 읽으며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아침 7시에도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옅은 파란색 셔츠에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가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신문을 내리며 유심히 쳐다보았다. 좋은 아침. 그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예진은 식탁에 앉으며 대답했다. 박 여사가 커피를 가져오자 그 진한 향기에 다시 속이 뒤집혔다. 사실 오늘은 그냥 차만 마실게요. 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신문을 접었다. 요 며칠 잘 먹지도 않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은 진심이었고 예진은 그 사실이 자신을 얼마나 감동시키는지에 놀랐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함께 저녁을 먹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예술과 문학에 대해 토론했다. 낭만적인 것은 없었지만 점차 깊어지는 존중 어린 동반자 관계였다. 새 프로젝트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녀는 박 여사가 조용히 가져온 캐모마일 차를 받으며 인정했다. 그래도 바쁜 게 좋아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살폈다. 그의 푸른 눈은 그녀가 점차 알아가고 있는 강렬함을 드러냈다. 예진 씨, 우리 계약이 실용적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과로할 필요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그녀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망설였다. 배려가 깊어요.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지만 예진은 그가
신문 위로 자신을 몰래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늘 시내에서 회의가 있어요. 그가 잠시 후 말했다. 하지만 저녁은 밖에서 먹는 게 어때요? 청담동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아는데. 예진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에 가슴이 찌르르해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날 오후 서울 시내의 건설사 사무실에서 예진은 책상 위에 펼쳐진 건축 설계도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메스꺼움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그녀는 사무실에 딸린 개인 화장실로 달려가 몇 분간 몸을 추스르려 애썼다. 팀장님, 비서인 김 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문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김 비서. 잠시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민서가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비서가 들여보내줬어. 민서가 일어나 친구를 안으며 설명했다. 예진아, 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예진은 손님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갈색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모르겠어.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해. 속도 메스껍고 피곤하고. 민서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녀는 특정 징후에 대한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진아, 마지막 생리가 언제였어? 그 질문은 예진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녀는 친구를,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다. 날짜가 한참 지났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 없어, 민서야. 그녀가 속삭였다. 태준 씨는,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그게 결혼 조건 중 하나였단 말이야. 민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예진아, 정말 확실해? 왜냐하면 이 증상들은 아니야. 예진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늦은 오후, 예진은 복잡한 서울 시내를 운전하며 핸들을 잡은 손을 떨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약국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세 종류의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다. 민서는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예진은 먼저 혼자서 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남동의 저택은 그 순간 그 어느 때보다 위압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차고에 주차하고 몇 분간 차 안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만약 테스트기가 그녀의 의심을 확인해준다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편의를 위한 결혼은 무한히 더 복잡해질 것이다. 박 여사가 현관에서 그녀를 맞으며 태준이 저녁 식사를 위해 1시간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예진은 서둘러 자기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하얀 대리석 욕실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테스트기의 설명서를 따랐다. 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느리게 흘러간 적은 없었다. 두 번째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예진은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번째 테스트기도 결과를 확인해 주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을 바꾸는 세 개의 분홍색 줄. 그녀는 임신했다. 하지만 어떻게? 태준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분명히 말했었다. 그가 이전에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로 사교계의 암암리에 알려져 있을 정도였다. 젊었을 때의 사고, 의학적 합병증, 자세한 내용은 모호했지만 결과는 절대적이었다. 강태준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차고에서 차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급히 일어났다. 테스트기를 숨기고 얼굴을 씻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저녁 식사를 위해 내려갔을 때 태준은 이미 거실에서 위스키를 따르고 있었다. 예약 취소했어요. 그녀가 옷은 갈아입었지만 외출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미안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예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뭐 시켜 먹는 게 낫겠어요. 태준은 그녀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태도에는 그가 알아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예진 씨, 무슨 일 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던데. 이상하다니요? 그녀는 물 한 잔을 따랐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다. 멀게가 느껴지고 걱정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은 명백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나한테 말해봐요. 예진은 심호흡을 했다. 기다리려고 했었다. 아마도 먼저 의사를 찾아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태준을, 그의 푸른 눈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아닌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 씨, 그녀가 시작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다. 할 말이 있어요. 그는 그녀 옆에 소파에 앉았다. 정중한 거리를 두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듣고 있어요? 임신했어요.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예진은 태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들을 지켜보았다. 놀라움, 혼란, 안도처럼 보이는 무언가,
그리고 분노.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예진 씨,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터뜨렸다.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계획이라도 한 줄 알아요? 태준도 일어섰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아니, 그게 미안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는 심호흡을 했다. 예진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확률이 낮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설명해봐요. 예진이 아직 평평한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임신 1개월인지 설명해보라고요, 태준 씨. 왜냐하면 난 다른 남자랑 함께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 암묵적인 비난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태준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예진은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내 건강 상태에 대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는 거예요. 예진이 마침내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태준 씨,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우리 결혼 전체가 사기극 위에 세워진 거니까. 태준은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입은 듯한 걸음 물러섰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예진이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진 씨,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거짓말한 적 없어요. 절대로. 하지만 당신이 임신했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태준이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나가자 공기 중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했다. 예진은 눈물과 불확실성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그의 서재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와 뒤이어 들려오는 희미한 통화 소리를 들었다. 박 여사가 조용히 거실 입구에 나타났지만 예진은 손짓으로 그녀를 물러나게 했다. 1시간 후 태준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에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있었다. 예진은 테라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예진 씨, 그의 목소리는 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가 돌아섰을 때 그가 들고 있는 의료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태준이 다가와 1년의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내밀었다. 이건 지난 10년간의 내 진료 기록이에요.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지만 그 밑에는 연약함이 깔려 있었다. 20살 때 오토바이 사고 결과입니다. 심각한 골반 외상, 여러 번의 수술. 의사들은 단호했어요. 예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의학 용어는 복잡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무정자증, 절대적인 남성 불임. 날짜마다, 의사마다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태준 씨, 나는 태준 씨.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가 가로막았다. 내일 아침에 내 비뇨기과 주치의인 이혁수 박사님께 예약해뒀어요. 모든 검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아기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냉정함에 예진은 몸을 떨었다. 당신은 정말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준이 얼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다. 예진 씨, 내 입장을 이해해줘요. 10년 동안 나는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결혼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도 그거였어요. 감정적이거나 가족적인 복잡함이 생길 위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상처 입은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태준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임신했고 당신이 나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남자라는 거예요. 예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만약 이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쩌면 의사들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상황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다. 보름달이 정원을 비추며 테라스에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예진은 울렁거림을 느꼈다.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바로 이 긴장된 순간에 임신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거의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태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당신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거짓말한 적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예진은 통제된 외면 뒤에 숨겨진 상처받기 쉬운 남자를 보았다. 당신을 믿고 싶어요. 그가 이번에는 더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그럼 믿어줘요. 그녀가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일찍 병원으로 떠났다. 예진은 집에 남아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온통 흩어져 있었다. 박 여사는 버터 없는 토스트와 생강차를 준비해 주었다. 그녀의 상태가 집안 사람들에게 눈치채이지 않은 것은 아닌 듯했다. 오전 10시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준 씨는 어떻게 반응했어?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악으로. 예진은 전날 밤의 일을 설명하며 대답했다. 예진아, 부부관계 문제와는 별개로 제대로 된 산전 관리를 받아야 해. 민서가 전문적인 의사의 어조로 말했다. 내가 아는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 소개해줄게. 그리고 유전자 검사는 그가 하길 원한다고? 응. 예진이 말을 가로막았다.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해. 하지만 그건 12주 이후에나 가능하고 그때도 작지만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는 건 알아도. 태준이 오후에 돌아왔을 때 예진은 그의 서재에서 건설사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책상 위에 서류철을 던졌다. 오늘 검사 결과도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을 확인해줬어요. 그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상태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진은 그의 눈가에 어린 긴장선을 보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기다려야지. 태준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이 박사님 설명으로는 특히 선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상 후 문제일 경우 아주 드물게 생식 기능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사례가 있대요. 1% 미만의 경우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1%. 예진이 되뇌었다. 그는 이 사례를 면밀히 관찰하고 싶어 해요. 만약 아기가 정말 내 아이라면 그가 말하길 이건 경이로운 재생을 의미하는 거라고. 예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태준 씨, 당신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거군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예진 씨, 지난 며칠 동안 당신의 반응, 당신의 고통을 보면서 어쩌면 그는 말을 고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어쩌면 의학적 기적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며칠 만에 그녀가 그의 눈에서 본 첫 희망이었다. 2주가 어색하고 위태로운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태주는 더욱 세심해졌지만 예진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느끼는 감정적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첫 산부인과 진료에 동행했고 민서가 소개해준 최지훈 박사를 만났으며 임신 경과에 대한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다. 예진은 임신 10주 차였고 입덧은 더욱 심해졌다. 태주는 박 여사에게 항상 소금 크래커를 준비해두라고 지시했고 커피 향이 그녀를 괴롭히지 않도록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비 오는 어느 목요일, 예진이 거실 소파에서 쉬고 있을 때 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유명 서점에서 산 쇼핑백과 망설이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몸은 좀 어때요? 그가 소파로 다가오며 물었다. 오늘은 좀 나아요. 예진은 쇼핑백을 보며 대답했다. 뭘 사왔어요? 태준은 거의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다. 임신과 육아에 관한 책 몇 권이요. 그는 쇼핑백에서 태아 발달, 신생아 돌보기, 유아기에 관한 제목의 책들을 꺼냈다. 어쩌면 도움이 될까 해서. 예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태준 씨, 그 말은 당신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거예요. 그가 소파 옆 안락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예진 씨, 임신하게 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당신이 아기를 가질 거고 그 아기가 내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아니라 태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당신 아이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비가 리드미컬한 소리를 내며 그들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언제 알았는지 말해줘요. 태준이 갑자기 말했다. 어떤 기분이었어요? 예진은 소파에 편히 앉으며 쿠션을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무서웠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완전히 무서웠어요. 임신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바뀌었죠. 태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은 아닐지도 몰라요. 무슨 뜻이에요? 태준은 팔꿈치를 무릎에 기댄 채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예진 씨, 당신과 결혼했을 때 나는 간단한 계약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편의를 위한 결혼, 상호 이익, 3년 후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을 멈췄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 가족이 진짜라면 어떨까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예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땠을 것 같아요?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끔찍하면서도 멋졌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실 입구에 나타나 그들의 대화를 끊었다. 죄송합니다만 문 앞에 어떤 남자가 사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왔다고 합니다. 태준과 예진은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아직 어떤 검사도 의뢰하지 않았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들어온 남자는 젊었고 유명한 검사실 로고가 박힌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불안해 보였다. 사모님, 중앙분석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요청하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검사요? 우린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는데요. 기사는 서류를 확인했다. 이혁수 박사님께서 강씨 집안의 허가를 받아 요청하신 친자 확인 검사입니다. 태주는 몸이 굳었다. 이 박사님은 그런 걸 요청할 권한이 없어요. 대표님, 저희 기록에 따르면 지난주 진료 때 검체가 채취되었습니다. 사모님의 혈액과 그는 다시 서류를 확인했다. 대표님의 의료기록 보관소에 있던 참조 자료입니다. 예진은 이상한 기분이 뱃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무슨 종류의 참조 자료요? 과거 검사에서 보관된 샘플입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기사는 봉인된 봉투를 내밀었다.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태주는 단단한 손으로 봉투를 받았지만 예진은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가 봉인을 뜯기 전 잠시 서로를 쳐다보았다. 태준이 서류를 읽는 동안 거실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다. 그의 표정은 긴장에서 혼란으로 그러고요. 마침내 완전한 충격으로 변했다. 태준 씨, 예진이 속삭였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내 아이야. 아기는 내 아이야. 봉투가 태준의 손에서 떨어져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바닥으로 나부꼈다. 예진은 그가 방금 한 말을 곱씹으며 잠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검사실 기사는 순간의 긴장감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변명을 중얼거리며 자리를 떴다. 다시 말해줘요. 예진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푸른 눈은 놀라움과 감정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내 아이야, 예진 씨. 생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내 아이야. 예진이 몇 주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슬픔이나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고 예상치 못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태주는 그들이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녀는 그의 온기와 단단함을 느끼며 그에게 몸을 맡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녀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모르겠어요. 태준의 목소리도 메어 있었다. 하지만 일어났어. 우리에게 일어났어. 그들은 그들의 긴장과 이제는 화해의 순간을 목격한 거실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헤어졌을 때 태주는 예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예진 씨, 내가 사과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당신을 의심하고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던 거요. 당신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가 말을 가로막았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 몇 주 동안 당신을 알게 됐어요. 태준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의사들이 10년 전에 한 말만 믿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는 말을 믿었어야 했어요. 예진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당신의 마음이 뭐라고 하던가요? 태준이 미소를 돌려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의 얼굴에서 본 첫 번째 진심 어리고 무장해제된 미소였다. 많은 말을 했죠. 주로 내가 내 아내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말들은 의미로 가득 차 공기 중에 떠올랐다. 예진은 그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진심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태준 씨, 우리 계약은 달랐다는 거 알아요. 그가 서둘러 말했다. 당신이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예진 씨, 내가 적어도 노력해봐도 될까요? 이걸 진짜로 만들어 보려고 놀착해도 될까요? 대답 대신 예진은 그에게 다가가 까치발을 들어 그에게 키스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망설이는 키스였지만 태준이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점차 깊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해본 어떤 키스와도 달랐다. 약속과 가능성,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계획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바라기 시작한 미래로 가득 차 있었다. 헤어졌을 때 예진은 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다. 노력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도 이미 당신과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그날 밤 그들은 테라스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새로운 친밀감을 담은 미소와 시선이 간간히 이어졌다. 태주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사고가 가족과 미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진은 건설사에 대한 자신의 꿈, 아기에 대한 희망,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당신은 훌륭한 엄마가 될 거예요. 태준이 무심코 아직 눈에 띄지 않게 둥근 배를 쓰다듬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매일 당신을 보니까요. 당신이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지 봐요. 박 여사님이 감기에 걸렸을 때 당신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당신 가족의 회사를 위해 어떻게 싸우는지, 그는 미소 지으며 말을 멈췄다. 내가 바보처럼 굴 때도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당신을요. 예진이 웃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신중했던 거죠. 겁쟁이였죠. 태준이 정정했다. 이 결혼이 아기에 대해 알기 훨씬 전부터 내 인생 최고의 일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겁쟁이요. 나중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태준은 예진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들은 결혼 이후 각방을 써왔지만 이제 그 형식적인 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예진 씨,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당신을 압박하고 싶진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방을 같이 쓰는 걸 고려해봤으면 해요. 그가 서둘러 덧붙였다. 꼭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해도 되지만 당신 곁에서 잠들고 깨어나고 싶어요. 예진은 형식적인 타인에서 상처받기 쉽고 진실한 사람으로 변한 그 남자에게 애틋함을 느꼈다. 우린 이미 너무 천천히 왔던 것 같아요. 그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3주 후 한남동 저택의 일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예진은 태준의 품에서 잠을 깼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 그녀의 배에 대고 부드럽게 말을 거는 습관이 생겼다. 임신은 순조로웠다. 그녀는 13주 차였고 입덧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안녕, 아가. 화창한 토요일 아침, 태준이 그녀의 배에 대고 속삭였다. 오늘 아빠가 엄마 데리고 아기방 고르러 갈 거야. 예진은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며 미소 지었다. 아직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계획하는데 너무 이른 건 없어. 태준이 일어나 그녀에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게다가 난 당신이 모든 걸 골랐으면 좋겠어. 색깔, 가구, 장식까지. 정확히 당신이 상상했던 대로 말이야. 그들은 손님방 중 하나를 정원이 보이는 넓은 아기방으로 바꾸기로 했다. 태준은 인테리어 팀을 고용했지만 모든 결정은 예진이 하도록 했다.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박 여사가 신문과 우편물 더미를 가져왔다. 편지 중에는 상공회의소 연례자선 갈라 초대장이 있었다. 늘 가는 행사야. 사업상 중요하거든. 하지만 당신 몸이 안 좋으면 같이 갈게요. 예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제 몸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 자리에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태준이 미소 지었다. 진정한 부부로서 우리의 첫 공식 석상이 되겠네. 사람들이 차이를 알아챌까? 알아채지 못하는 게 불가능할걸.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당신과 사랑에 빠진 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태준 씨, 그녀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무슨? 결혼계약서요. 3년. 조건들. 그 모든 게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재로가 익숙한 서류철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이 서명했던 원본 결혼계약서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가 책상 위에 서류철을 펼치며 말했다. 예진 씨, 나는 이걸 찢어버리고 싶어요. 완전히 찢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는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당신과 다시 제대로 결혼하는 거요. 편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한테 다시 청혼하는 거예요? 태준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놀랍게도 그녀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서예진 씨, 그가 엄숙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가족을 만들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결혼을요? 네. 그녀가 한숨처럼 대답하며 그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100번이라도. 네. 태준은 일어나 계약서를 집어들고 그녀의 눈앞에서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아침 바람을 타고 테라스 너머로 흩날렸다. 차가운 계약의 끝과 진정한 시작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럼 건설사에 투자한 돈은요? 예진이 문득 물었다. 재정 조건들은? 예진 씨. 태준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을 끊었다. 돈은 신경 쓰지 않아요. 건설사는 당신에게 중요하니까 나에게도 중요해요. 우린 이제 가족이야. 내 것이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 내 것이에요.
그날 오후 그들은 아기 방이 될 공간을 둘러보았다. 넓고 밝은 방은 큰 창문을 통해 예진의 장미 덤불이 만개한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떤 색을 생각하고 있어요? 태준이 공간을 살피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부드러운 색, 연노랑이나 민트색 같은 거요. 예진은 창가로 걸어갔다. 우리 아기가 매일 아침 꽃을 보며 잠에서 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기. 태준이 그 말을 시험하듯 되뇌었다. 아직도 완전히 믿기지가 않아. 나도 그래요. 예진이 배에 손을 얹으며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설레기 시작했어요. 어떨지 상상하게 돼요. 태준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팔로 감싸고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어떨 것 같아요? 복잡하고 멋지고 무섭겠죠. 그녀가 그에게 기댔다. 완벽할 거예요. 그들은 한동안 그렇게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했다. 오후의 햇살이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예진은 이보다 더 행복하거나 완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태준이 그녀의 정수리에 키스했다. 나에게 가족을 줘서 고마워요. 상공회의소 자선갈라는 그랜드 하셰트에서 열렸고 예진은 그날 밤처럼 우아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태준이 직접 골라준 네이비색 드레스는 그녀의 눈을 돋보이게 했고 4개월 된 배의 작은 곡선을 미묘하게 감춰주었다. 그녀는 방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날 오후 태준이 깜짝 선물로 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매만졌다. 눈부시게 아름다워. 거울 속 그녀의 뒤로 태준이 나타나며 말했다. 그는 완벽한 검은색 턱시도 차림이었고 예진은 이 세련되고 매력적인 남자가 자신과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오늘 밤 서울의 상류층 절반은 만나게 되겠네요. 예진이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남자인지 보게 될 거야. 태준이 그녀의 목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예진 씨, 나가기 전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작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가 열자 그 안에는 원래의 반지보다 더 섬세한 새 반지가 들어있었다.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은은한 꽃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계약 반지를 대체할 거야.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낡은 반지를 빼고 새 반지를 끼워주며 설명했다. 이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상징해. 예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태준 씨, 완벽해요. 당신처럼. 그가 부드럽게 키스하며 속삭였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우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황금빛 조명으로 웅장하게 꾸며져 있었다. 예진은 서울 재계의 익숙한 얼굴 몇몇을 알아보았지만 처음으로 이 사교계 안에서 자신감을 느꼈다. 태준 씨, 한 남성의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그들이 돌아보자 환한 미소를 띤 중년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유명한 서예진 씨겠군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태준 씨와 몇몇 사업을 함께하고 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진이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제가 더 반갑습니다. 태준 씨가 몇 주 동안 다른 얘기는 안 하더군요. 박 이사가 장난기 어린 미소로 말했다. 그나저나 두 분 다 행복이 넘쳐 흐르네요. 정말 인상적인 변화입니다. 밤새 예진은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태준이 그녀를 단지 아내로서가 아니라 명백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개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의 건설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지성과 사업적 비전을 칭찬했다. 이것이 더 이상 편의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했다. 몸은 괜찮아요? 태준이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거의 먹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네요. 정말? 이런 건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당신의 세계를 알아가는 게 흥미로워요. 그녀가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얼마나 존경받는지 보는 것도요. 당신의 아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태준은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손을 잡아 깍지를 꼈다. 예진 씨, 비밀 하나 말해줄까요? 뭔데요? 몇 년 동안 이런 행사에 오면서 나는 늘 공허함을 느꼈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는 그녀를 강렬하게 바라보았다. 오늘 밤 처음으로 완전하다고 느껴요. 저녁 식사 후 춤을 위한 음악이 시작되었다. 태준이 예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춤을 저와 함께 추시겠습니까? 그들은 댄스 플로어로 나갔고 태준은 부드럽게 그녀를 품으로 끌어당겼다. 음악은 부드럽고 낭만적이었으며 예진은 그의 자신감 있는 움직임에 몸을 맡겼다. 춤 정말 잘 추시네요.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어릴 때 의무적으로 배운 수업이에요. 태준이 웃었다. 어머니가 고집하셨죠.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춤을 추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춤을 추는 동안 예진은 다른 커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그들 사이에 명백한 친밀함에 놀란 듯 보였다. 다른 이들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화제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말하라고 해요. 태준이 그녀를 우아하게 돌린 후 다시 품으로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신경 써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진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음악이 잠시 멈춘 사이 우아한 은발의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준아, 얘야. 그녀가 그의 뺨에 키스하며 외쳤다. 내 아내를 꼭 만나봐야겠구나. 윤 사모님. 태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예진 씨, 이분은 우리 집안의 오랜 친구이신 윤 사모님이야. 제 아내, 서예진입니다. 사모님, 윤 여사가 친절하지만 날카로운 눈으로 예진을 살피며 말했다. 태준이가 이렇게 화난 건 처음 보는구나. 네가 그 애 인생에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어. 그이가 제 인생에도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는걸요. 예진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윤 여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아, 마음에 드는구나. 그녀가 태준에게 말했다. 드디어 네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았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은 서울의 우아한 동네들을 지나며 편안한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예진은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무슨 생각해요? 태준이 물었다. 몇 달 만에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뀔 수 있는지요? 6개월 전에는 당신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 없는 내 인생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태준은 빨간 신호등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예진 씨, 나는 매일 당신을 더 사랑해요. 때로는 그 정도가 무서울 만큼요. 왜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신호가 바뀌었지만 태준은 잠시 움직이지 않고 예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도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 아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랄 거예요. 6개월 후 화창한 일요일 아침, 예진이 눈을 떴을 때 집안에는 아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침대 옆에서 태준이 생후 2개월 된 딸 소희를 안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다. 아기는 아빠를 쏙 빼닮은 호기심 가득한 파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좋은 아침, 엄마. 예진이 깬 것을 알아챈 태준이 속삭였다. 여기 누군가가 배고파서 기다릴 수가 없었나 봐. 예진은 미소 지으며 딸을 받기 위해 팔을 뻗었다. 소희는 완벽했다. 그녀처럼 검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태준의 깊고 푸른 눈과 놀랍도록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 공주님 잘 잤어? 예진이 작은 머리에 키스하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되는 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러웠고 아빠가 된 태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질리지 않는 즐거움이었다. 박 여사님이 테라스에 아침 차려놨어요. 태준이 예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장모님 전화하셨어. 오늘 오시는 거 엄청 기대하고 계시더라. 소희가 태어난 후 예진과 부모님의 관계는 훨씬 돈독해졌다. 서동일은 건설사의 회복과 할아버지가 된 기쁨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예진의 어머니는 아기를 돌봐주기 위해 잠시 서울로 이사와 있었고 태준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갖게 되었다. 아, 당신 부모님은요? 예진이 손녀를 보기 위해 유럽에서 오랜 체류를 마치고 돌아온 태준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물었다. 3시에 도착하셔. 어머니가 소희 만날 생각에 거의 안절부절 못하고 계셔. 태준은 딸이 태어난 후 완전히 변했다. 예진이 알던 통제되고 형식적인 남자는 아기를 웃기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음정은 틀리지만 자장가를 불러주며 소희가 밤중에 깨도 불평 없이 일어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정원에 자리를 잡았다. 태준은 소희가 자라면 놀 수 있도록 완벽한 놀이 공간을 설치했지만 지금은 그저 주말에 가족이 모이는 나무 그늘 아래의 편안한 담요뿐이었다. 예진 씨, 태준이 갑자기 긴장한 듯 말했다. 보여줄 게 있어요. 그는 잠시 사라졌다가 서류철과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예진이 소희를 고쳐 안으며 물었다. 우리 서약 갱신하고 진짜 결혼식 올리는 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물론이었다. 그들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임신과 소희의 출산으로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했었다. 내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태준이 거의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다음 주 토요일로 명동성당을 예약했어요. 우리가 첫 로맨틱한 데이트를 할 때
꽃을 담당했던 플로리스트를 고용했고 그는 서류철을 열어 우아한 초대장을 보여주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초대장도 만들었어요. 예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초대장을 바라보았다. 소희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 들어간 아름답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태준 씨, 정말 멋져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알아.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가 서둘러 말했다. 하지만 서프라이즈로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꿈의 결혼식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태준 씨, 예진이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해를 못했네요. 완벽하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완전히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뭔데요? 예진이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드레스는 나 혼자 고르고 싶어요. 태준이 웃으며 소희가 눌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당신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골라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후 흰 장미와 부드러운 푸른색 톤으로 장식된 명동 성당에서 예진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통로를 걸었다. 그녀가 고른 드레스는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작은 들러리로 동참한 소희를 편안하게 안고 걸을 수 있었다. 태준은 재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예진은 소희가 태어난 날 그가 지었던 것과 같은 경의와 감탄의 표정을 보았다. 민서는 그녀의 옆에서 들러리를 섰고 박 이사가 태준의 들러리를 맡았다. 오늘 우리는 태준과 예진의 서약 갱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이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부님이 말을 시작했다. 예식 동안 그들은 함께 쓴 서약을 반복했다. 구청에서 읊었던 형식적인 서약이 아니라 사랑과 동반자 관계, 그리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예진, 태준이 자신의 차례가 되자 말했다. 당신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내 모든 것을 다해 당신과 우리 가족을 사랑할 것을 약속해요. 남은 평생 매일매일. 태준, 예진이 감정에 북받쳐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나에게 기적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소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도요. 영원히 당신의 동반자,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안식처가 될 것을 약속해요. 신부님이 그들을 다시 부부로 선언했을 때 그들이 나눈 키스는 약속과 기쁨으로 가득했다. 소희는 마치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한 듯 예식 중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모든 하객의 감동적인 웃음을 자아냈다. 뒤이은 파티는 한남동 저택에서 열렸다. 반짝이는 조명과 꽃으로 동화 속 정원으로 변신한 그곳에서 예진은 별빛 아래 태준과 춤을 추었다. 소희는 할머니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춤을 추며 태준이 속삭였다. 다시 신부가 된 기분이 어때요? 마치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기분이에요. 예진이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예진은 평화롭게 잠든 딸,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 진정한 가정이 된 집,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인 양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를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특별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최고의 기적은 항상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오니까요. 태준이 미소 지으며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우리의 기적을 위하여, 그럼 우리의 기적들을 위하여. 예진이 소희를 바라보며 정정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기적들을 위하여. 음악이 계속되고 서울 하늘의 별이 빛나는 동안 서예진은 남편과 춤을 추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훨씬 더 귀한 무언가로 변모했음을 알았다. 진정한 사랑, 진짜 가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